50억의 브랜드를 매각한 며느리. 시댁에는 적자로 폐업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폐업 소식을 들은 지 하루 만에 시누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위로 한마디 없이 이런 메시지가 도착한 겁니다. 언니, 그 자리 상가 보증금 얼마야? 열흘 뒤에는 시어머니가 예고도 없이 집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파트 재호 이름으로 옮겨놓는 게 낫지 않겠어? 1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죽을 치며 키운 브랜드. 그 돈을 노리고 시댁 식구 넷이 역할까지 나눠가며 달려든 겁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의 친정어머니는 30년 전에 똑같은 일을 당한 사람이었어요. 증거 없이 법정에서 지고 재산 절반을 빼앗긴 뼈아픈 과거를 가진 사람. 그 어머니가 딸에게 한마디 합니다. 돈이 없다고 하면 진짜 내 편인 사람만 남는다. 과연 이 며느리는 시댁의 조직적인 압박을 어떻게 헤쳐나갔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7세 한수진입니다. 20대 후반에 디저트 브랜드 르뽀미에를 창업해서 10년간 직영 매장 3개를 운영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죽을 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생활을 3,650일 동안 했습니다. 그렇게 키운 브랜드를 50억에 매각했는데 친정엄마가 시댁에는 폐업했다고 거짓말하라고 하셨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근데 엄마 말대로 했더니 시댁 식구들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회의실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약서 마지막 장에 펜을 올려놓고 잠시 멈췄죠. 10년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을 뜨고 반죽을 치고 오븐 앞에서 땀을 흘리던 3,650일이 이 종이 한 장 위의 숫자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수진 대표님, 서명하시면 됩니다. 본사 측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말했고 저는 펜 끝을 종이에 내려놓았습니다. 사각사각 소리가 회의실에 퍼졌죠. 르뽀미에. 제 이름보다 더 자주 불렀던 그 이름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겁니다. 상표권, 레시피, 직영 3개 매장 운영권까지 전부요. 3곳의 프랜차이즈 업체가 경쟁 입찰을 벌인 끝에 최종 금액이 정해졌습니다. 50억? 저는 계약서 사본을 받아 가방 깊숙이 넣으며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 얼굴이 거울에 비쳤는데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모를 표정이 거기 있더군요. 집 현관문을 열자마자 재호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어? 저는 말 대신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내 재호 앞에 펼쳤죠. 재호가 첫 장을 읽고 2번째 장을 넘기고 다시 첫 장으로 돌아갔습니다. 3번을 읽더니 갑자기 저를 번쩍 안아 올렸어요. 미쳤다. 진짜 해낸 거야? 50억? 한수진, 너 진짜 대단해. 재호가 저를 내려놓기도 전에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해야지. 이런 경사를 빨리 알려드려야. 잠깐. 제가 재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먼저 알리자. 응? 재호가 고개를 갸웃했지만 핸드폰을 내려놓았고 저는 친정엄마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 3번 만에 엄마 얼굴이 화면에 떴죠. 엄마, 나 오늘 계약했어. 르뽀미에 매각됐어. 50억이야. 엄마가 웃을 줄 알았습니다. 10년간 딸이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잘했다고 말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엄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한참을 아무 말도 안 했죠. 엄마, 왜 그래? 수진아. 엄마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시댁에는 말하지 마라. 뭐? 가게 적자 나서 폐업한다고 해. 50억 이야기는 입 밖에 내지 마. 저는 화면을 멍하니 들여다봤습니다. 뭔 소리 가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경사인데 왜 숨겨? 엄마가 화면 너머로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의 형이 우리 집에 찾아와
고함을 치던 날에도 엄마는 저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가 10년 동안 피땀 흘려번 돈이야. 한 번만 엄마 말 들어라. 통화를 끊고 나니 재호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수진아, 다 들었어. 장모님 말씀이 좀 심하지 않아? 우리 가족한테 거짓말을 하라고? 나도 안다. 말이 안 되는 거. 그럼 그냥 사실대로 말하자. 숨길 이유가 뭐가 있어? 저도 재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마지막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나와 앉았습니다. 어두운 천장을 올려다보는데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죠. 제가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 시어머니가 했던 말. 며느리가 장사를 하면 집안 체면이 뭐가 되니? 매장이 3개로 늘었을 때 시누이 제이가 언니나도 끼워줘. 동업하자고 했다가 제가 거절하니까 몇 달간 연락을 끊었던 뒤 시영 재민이 명절 자리에서 재호를 툭 치며 했던 말. 야, 수진이 가게 재혼이가 돈 된 거 아니야? 형한테 솔직히 말해봐. 하나하나 떠올릴수록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엄마가 걱정하는 게 근거 없는 게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재호 앞에 앉았습니다. 한 달만 시간을 줘. 엄마 말대로 해보고 아무 일 없으면 그때 시댁에 사실대로 말할게. 한 달? 재호가 미간을 찌푸렸지만 제 눈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이다. 딱 한 달. 그날 저녁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평범하게 유지했죠. 어머니, 가게가 요즘 적자가 너무 심해서요. 더 버티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 달 말에 문 닫으려고요.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위로 한마디, 안타깝다는 말 한마디가 나올 줄 알았어요. 빚은 얼마나 있어? 시어머니의 첫마디가 그거였습니다. 빚은 없어요. 적자가 계속 나서 그런 거지. 그래, 알았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입술을 깨물었죠. 빚은 얼마냐? 10년 동안 며느리가 새벽마다 나가서 일군 가게가 망한다는데 첫마디가 빚 타령이라니. 다음 날 오전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시누이 제이였어요. 언니 가게 폐업한다며? 어머니한테 들었어. 근데 그 자리 상가 보증금 얼마야? 저는 화면을 2번 읽었습니다. 위로 한 줄 없이 하루 만에 상가 보증금부터 물어보는 거였어요.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끼며 저는 이 메시지를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보냈죠. 30초 뒤 엄마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시작이다. 제2의 메시지를 받은 뒤로 며칠간 저는 그 2줄짜리 문장을 수십 번은 다시 읽었을 겁니다. 언니 가게 폐업한다며? 근데 그 자리 상가 보증금 얼마야? 읽을 때마다 속이 뒤집어졌지만 엄마 말대로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주말 오전이었죠. 매장에서 마지막 영업 정리를 하고 있는데 유리문이 열리며 낯익은 향수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큰 며느리 선영이었어요. 예고도 없이 르뽀미의 본점에 나타난 겁니다. 수진 씨, 여기 있었네. 아메리카노 한 잔만. 선영이 창가 자리에 앉으며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리면서 선영의 눈동자를 살폈죠. 평소에 이 매장에 온 적이 손에 꼽는 사람이거든요. 마지막 정리하려니까 힘들지? 나도 와보고 싶었는데 이제야 왔다. 선영이 커피를 받아들며 동정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한 모금 마시더니 고개를 슬쩍 돌려 매장 내부를 훑었어요. 근데 여기 월세가 얼마야? 이 자리 꽤 괜찮잖아.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선영이 물었습니다. 재민 씨가 요즘 프랜차이즈를 알아보고 있거든. 이런 자리면 딱인데.
저는 행주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위로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제2에 이어 선영까지 시댁 식구들이 하나같이 제 가게 자리에 침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정리가 안 끝나서 잘 모르겠어요, 형님. 저는 웃는 얼굴을 유지하며 대답했지만 가슴 안쪽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걸 느꼈죠. 그 다음 주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는데 재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넥타이를 풀지도 않은 채 식탁 앞에 털썩 앉더니 이마를 손으로 감쌌습니다. 왜 그래? 형한테 전화 왔었어. 재민 형이? 뭐래? 재호가 고개를 들었는데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너 가게 접으면 그동안 모은 돈 있을 거 아니냐고. 자기 사업에 3억만 넣으면 원금은 보장하고 수익도 나눠주겠다고. 3억? 금액까지 콕 집어서 말하더라. 그리고 재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뭐? 어머니한테 빌린 돈 5천만 원도 아직 못 갚았는데 이번에 같이 정리하면 좋겠다고. 저는 식탁 위에 놓인 수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제 돈으로 형 빚까지 갚겠다는 소리를 남편 입으로 듣고 있으니 현실감이 없었어요. 재호야, 이게 가족이 할 소리야? 재호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2의 메시지부터 선영의 방문, 재민의 투자 제안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보고했죠. 엄마, 다들 미친 것 같아. 폐업한다니까 위로는커녕 돈 이야기만 해. 엄마는 전혀 놀라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냄새를 맡은 거다. 뭐? 돈 냄새. 가게가 망해도 상가 자리는 남으니까. 그 자리랑 네가 모아둔 돈을 노리는 거야. 놀랄 것도 없어. 그럼 나 어떡해, 엄마. 아무것도 하지 마. 네가 반응하면 저쪽에서 속도 조절을 해. 가만히 있어라. 저 사람들이 알아서 더 크게 움직일 테니까. 전화를 끊고 열흘쯤 지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재호와 거실에서 늦은 점심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 화면을 보니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전화 한 통 없이 예고도 없이요. 어머니?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실내화도 안 신고 거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소파에 앉아 제가 내온 차를 한 모금 드시더니 찻잔을 탁 내려놓으셨어요. 수진아, 생활이 힘들어지면 큰 집에 와서 같이 살아도 돼.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찻잔을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있잖아. 어차피 부부 재산인데 세금 정리 차원에서 재호 이름으로 옮겨놓는 게 낫지 않겠어?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은 제가 가게 수익으로 산 겁니다. 제 이름으로 된 제 집이에요. 어머니, 이 집은 제가 가게 벌어서 산 거예요. 부부 사이에 내 것 내 것이 어디 있어. 다 같은 살림이지. 시어머니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시어머니 혼자 생각해서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와 의논하고 순서를 정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간 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집에 왔다 갔어. 이 아파트 명의를 재호한테 넘기래. 명예 이전까지 나왔어? 엄마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들어라 수진아. 오늘부터 시댁 식구들이랑 통화하면 전부 녹음해. 카카오톡은 다 캡처해서 따로 저장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가방에 녹음기 넣어가. 엄마, 그건 좀. 열흘 만에 상가 보증금에서 투자 3억으로 거기서 진명의 이전으로 올라왔어. 다음엔 뭘 들고 올 것 같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핸드폰에 녹음 앱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시댁과의 카카오톡 대화를 하나하나 캡처하기 시작했죠. 한편 재호는 제가 전한 이야기를 듣고 거실을 서성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그런 분 아닌데 누가 부추긴 것 같아. 재호가 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제이,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셔서 명예 이전 이야기를 하셨는데 너 혹시 아는 거 있어? 전화기 너머로 제이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오빠, 나는 모르는 일이야. 어머니가 알아서 하신 거지 내가 뭘 알아. 전화를 끊은 재호가 소파에 푹 주저앉았습니다. 아내 편에도 가족 편에도 서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한심한 모양이었어요. 저는 그런 재호를 바라보면서도 위로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일요일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다 같이 밥 한번 먹자. 재민이도 제이도 온다.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시댁 모임. 30초 만에 답이 왔어요. 좋아. 그날이 2라운드다. 토요일 아침 저는 가방 안쪽 주머니에 소형 녹음기를 넣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껐다가 다시 켜고 한 번 더 껐다가 켰습니다. 3번을 확인하고 나서야 지퍼를 닫았죠. 차에 오르기 전 엄마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말을 들어도 화내지 마라. 일단 다 들어. 저는 그 문장을 속으로 3번 읽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시댁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영 재민이 소파 한쪽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고 큰 며느리 선영이 그 옆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고 시누이 제이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저를 보며 손을 흔들었죠. 평소 명절에도 모이기 힘든 사람들이 전원 출석해 있었습니다. 수진이 왔어? 어서 와.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나오시며 유독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평소에 저를 맞이할 때와는 다른 너무 밝은 표정이었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동안 대화는 평범했습니다. 재민이 요즘 날씨 이야기를 했고 제이가 드라마 이야기를 했고 시어머니는 국이 좀 싱거우냐며 간을 봐주셨죠. 저는 젓가락을 움직이면서 속으로 시간을 쟀습니다. 식사가 절반쯤 지나갔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셨어요. 다 모인 김에 할 이야기가 있어. 거실 공기가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재민이 곧바로 입을 열었어요. 수진 씨, 가게가 문을 닫게 됐으니까 이참에 재산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겠어? 아파트 명의를 재호 앞으로 돌리고 그동안 모아둔 자금은 가족이 같이 관리하는 게 어때? 마치 회의 자료를 읽듯 막힘없이 말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죠. 맞아 언니. 제이가 바로 이어받았습니다. 상가 임대차 만료일이 언제야? 내가 알아보니까 그 자리 요즘 시세가 많이 올랐더라고. 만료 전에 정리하는 게 유리해. 이미 부동산에 문의까지 해본 듯한 구체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제이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위로 한마디 없이 상가 보증금을 물어봤던 그 카카오톡이 떠올랐습니다. 수진 씨, 재민 씨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한 상황이거든. 여유 자금 좀 보태주면 다들 좋은 거잖아. 선영까지 합세했습니다. 4명이 돌아가며 한마디씩 하는데 마치 미리 대본을 나눠 읽은 것처럼 순서가 딱딱 맞았어요. 저는 재호를 봤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숙인 채 밥그릇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제 눈이 마주쳤을 텐데도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저는 간신히 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려고 숟가락을 꽉 쥐었죠. 뭘 생각해? 가족끼리인데. 재민이 팔짱을 끼며 말했고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빨리 정리하는 게 좋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화장실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 위에 앉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핸드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재민이가 아파트 명에 넘기고 내 돈을 가족이 관리하자고 했어. 제이도 선영이도 다 한편이야. 재호는 아무 말도 안 해. 예상대로다. 엄마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잘했어. 거절하지 마. 생각해보겠다고만 해. 저 사람들이 더 구체적으로 요구할수록 우리한테 유리해지는 거야. 엄마, 나 지금 손이 떨려. 떨려도 돼. 떨리는 건 참으면 되는 거야. 화내는 건 참아도 돌이킬 수 없어. 알겠지?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저는 세수를 하고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거실로 돌아가 남은 식사를 마쳤고 시댁을 나설 때까지 웃는 얼굴을 유지했죠. 차에 타자마자 참았던 게 터졌습니다. 왜 한마디도 안 했어? 재호가 시동을 건 손을 멈췄습니다. 당신 가족이 내 재산을 나눠 먹겠다는데 옆에서 구경만 한 거야? 나도 몰랐어. 형이 저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 다 내 눈앞에서 벌어졌잖아. 4명이 돌아가면서 나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밥그릇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뭐야? 재호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차 안이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고 집까지 30분 동안 한마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이 결혼 8년 동안 이렇게까지 사이가 벌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재호는 서재에서 잤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녹음기를 떠올렸습니다. 가방 안에서 빨간 불을 켜고 오늘 그 자리에 모든 말을 담아두고 있을 그 작은 기계를요. 다음 날 일요일 오전 저는 식탁 위에 녹음기를 올려놓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제 시댁 거실에서 오간 대화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죠. 수진 씨가 번 돈은 결국 재호 내조덕이지. 혼자 번 것처럼 말하면 안 돼. 재민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시간을 적었어요. 22분 38초. 며느리 재산은 아들 재산이지 뭘. 시어머니 목소리. 24분 15초. 그 상가 자리 권리금만 해도 시세가 꽤 나가더라. 내가 벌써 알아봤어. 제이 목소리. 27분 3초. 저는 노트에 시간과 내용을 하나하나 적으며 3번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들을수록 가슴이 단단해졌어요. 어제는 떨렸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보니 엄마가 서 계셨어요. 직접 올라온 거였습니다. 엄마, 왜 전화도 안 하고. 듣고 나서 이야기하자. 엄마가 식탁에 앉아 녹음 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습니다. 1시간 가까이 아무 말 없이 듣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이제 2단계다. 2단계. 시댁이 요구한 거 전부 하겠다고 해. 저는 엄마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진짜로 명의를 넘기라는 거야? 넘기는 척을 하라는 거야. 명예 이전 상담도 가고 투자 이야기도 들어주고 네가 순순히 따르면 저 사람들은 더 노골적으로 나와. 그때마다 녹음하고 캡처하고 다 모아두는 거야. 이렇게까지 해야 해? 엄마가 가방에서 낡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에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법원 도장이 찍힌 판결문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 30년 전이야. 내 아버지 형이 아버지한테 소송을 걸었어. 같이 번 돈이니 반을 내놓으라고. 엄마가 판결문 위에 손가락을 짚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어. 너의 아버지가 혼자 번 돈이라는 걸 증명할 서류가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졌다. 재산 절반을 뺏겼어. 저는 그 판결문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버지 이름 석자가 또렷하게 보였어요. 엄마가 증거에 집착하는 이유가 이거야? 집착이 아니야. 이건 생존이야. 엄마가 판결문을 접어 다시 가방에 넣으며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30년 전에 내가 증거를 모았으면 내 아버지 사업은 안 망했어. 내가 빚을 떠안고 너를 혼자 키우지 않아도 됐어. 같은 꼴을 당하지 마라, 수진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왜 그날 영상통화에서 얼굴이 굳었는지, 왜 시댁에 숨기라고 했는지, 비로소 온몸으로 이해했죠. 알겠어, 엄마. 할게. 그날 저녁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녹음 버튼을 먼저 누른 뒤 통화 연결을 눌렀죠. 어머니 생각해봤는데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명예 이전 절차를 알아볼게요. 그래, 잘 생각했다. 빨리 정리하는 게 좋아. 시어머니의 만족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화면을 봤어요. 녹음 완료. 저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다음 주 토요일, 시어머니가 소개한 법무사 사무실에 재호와 함께 갔습니다. 부인명의 부동산을 남편분에게 옮기시려는 거죠? 법무사가 서류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네. 근데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부터 알고 싶어서요. 증여로 가시면 세금이 꽤 나옵니다. 서류도 몇 가지 더 필요하고요. 그 서류 준비하려면 얼마나 걸려요? 저희가 좀 꼼꼼하게 알아보고 진행하고 싶어서. 저는 질문을 늘렸습니다. 하나라도 더 물어보면 시간이 벌리니까요. 법무사가 설명하는 동안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하는 척했죠. 서명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제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댁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요. 언니 상가 임대차를 내 이름으로 바꾸려면 언니 서명이 필요해. 제이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미 다 준비해 온 거였어요. 이 자리가 보증금만 8억은 하는데 폐업 후에 승계로 가면 훨씬 싸게 들어갈 수 있거든. 저는 서류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만 시간 줘. 확인할 게 있어서.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자리를 떴고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가방 속 녹음기는 제이의 말을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담아두고 있었죠. 그 다음 주 금요일 저녁 재호가 무거운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형이 오늘 술 사준다고 해서 갔는데 뭐래? 3억만 넣으면 된다고 또 그 이야기 했어. 근데 오늘은 좀 달랐어. 어머니한테 빌린 5천만 원도 아직 못 갚았는데 이번에 내 돈으로 그것도 같이 정리하면 좋겠다고. 재호가 소파에 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안해. 당신 말이 맞았어. 우리 가족이 돈 앞에서 이렇게 되는 줄 몰랐어. 저는 재호 옆에 앉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됐어. 마지막까지 같이 가줄 수 있어? 재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내 편에 설게. 약속해. 그 주 일요일 저는 엄마와 함께한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문패에 박정호 법률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죠. 순옥 씨, 오랜만이네. 백발의 변호사가 엄마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0년 전 엄마의 소송을 맡았던 분이었어요. 저는 녹음 파일 7개, 카카오톡 캡처 23건, 제2의 승계 동의서 사본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박 변호사가 하나씩 확인하더니 안경을 벗고 저를 봤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법적으로 싸우게 되면 이쪽이 유리해요. 엄마가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전에 없었던 증거를 이번에는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그 주 선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녁 9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수진 씨, 나 할 말이 있어.
선영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는 게 느껴졌죠. 재민이랑 제이가 수진 씨 폐업한다는 소식 듣자마자 둘이 만났어. 뭐? 상가는 제이가 가져가고 수진 씨 돈은 재민이 사업에 넣기로. 시어머니한테는 명예 이전을 먼저 꺼내시라고 역할까지 나눴어. 처음부터 짜고 온 거야. 손에 쥔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짐작은 했지만 입으로 직접 듣는 건 달랐어요. 형님은 왜 나한테 이걸 알려줘? 선영이 한참 말이 없다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당했어. 결혼 전에 모아둔 돈, 전세금까지 전부 재민이 사업에 들어갔어. 이번에도 수진 씨 돈으로 자기 빚까지 갚으려는 거 보니까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 언니, 나 이혼 생각하고 있어. 진짜로.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물었습니다. 형님, 나중에 이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직접 말해줄 수 있어? 선영이 또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래. 나도 이 집안에서 이렇게 사는 거 지겹다. 전화를 끊고 저는 엄마에게 선영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엄마는 다 듣고 나서 한마디만 했어요. 마지막 퍼즐이다. 며칠 뒤 엄마와 박 변호사, 저 셋이 다시 모였습니다. 최종 작전을 짜는 자리였죠. 시댁 식구들을 한자리에 모아 명예 이전을 해주겠다고 해놓고 막상 자리에서 못하겠다고 뒤집어. 엄마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본색을 드러내겠죠.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반응까지 녹음으로 확보하고 그 다음에 50억 매각 사실을 공개해. 증거를 하나씩 보여주면 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재호에게 이야기하자 재호가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내가 시댁에 연락할게. 서류 준비됐으니 토요일에 다 모이자고. 시어머니, 재민, 제이. 셋 다 즉시 참석을 확정했습니다. 명예 이전 서류에 서명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토요일 전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열어 내일 가져갈 것들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녹음 파일을 담은 태블릿, 카카오톡 캡처 파일, 박 변호사의 법률 의견서, 50억 매각 계약서 원본. 하나씩 넣을 때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10년 전이 떠올랐어요. 텅 빈 상가에서 혼자 개업 준비를 하던 밤. 그때도 이렇게 떨렸지만 해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재호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갈까? 끝내자. 차에 타니 엄마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떨떨하게 하면 된다. 엄마가 믿는다. 시댁 거실에 들어서자 재민이 양복을 입고 서류 봉투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이가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언니, 오늘 다 정리되면 한시름 놓이겠다.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죠. 식사가 끝나자마자 재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 씨, 명예 이전 서류 가져왔지? 오늘 서명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하자. 그래, 빨리 정리하는 게 좋지. 시어머니가 바로 거들었습니다. 나도 상가 승계 서류 가져왔어. 제이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세 사람이 순서대로 한치의 어긋남 없이 말을 이어갔어요. 리허설을 한 것처럼.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세 사람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명예 이전은 할 수 없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재민이 서류 봉투를 탁 내려놓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가족끼리 약속을 해놓고 이제 와서 뒤집어. 언니가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제이가 목소리를 높이며 눈가를 붉혔습니다. 수진아, 재호한테 제대로 된 며느리 노릇을 하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 해. 시어머니가 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무릎이 가방의 무게를 느끼며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재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혼 각오해. 재호한테 이혼해서 재산 나눠 갖는 게 낫겠다. 그치? 충분했습니다. 저는 가방 지퍼를 열고 계약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가게는 폐업한 게 아니에요. 한 달 전에 50억에 팔았습니다.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재민의 입이 반쯤 벌어진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50억? 왜 숨겼어? 재민이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를 속인 거야? 제이가 피해자처럼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가족한테 거짓말을 하다니. 시어머니가 도덕적 우위를 잡으려 하셨죠. 왜 숨겼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저는 태블릿을 켜고 첫 번째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며느리 재산은 아들 재산이지 뭘. 두 번째, 재민의 목소리. 어머니한테 빌린 5천만 원도 수진이 돈으로 같이 정리하면 되지. 세 번째, 제이의 목소리. 보증금 8억짜리를 승계로 가면 훨씬 싸게 들어갈 수 있어. 자기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자 재민이 입을 꾹 다물었고 제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시어머니는 시선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카카오톡 캡처를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제이가 폐업 하루 만에 보증금을 물어본 메시지. 재민이 재호에게 3억이면 된다고 보낸 메시지. 그리고 시어머니가 제이에게 보낸 메시지. 명예 이전은 내가 말할 테니 너는 상가를 챙기라. 시어머니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자신이 직접 보낸 문자가 증거로 남아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얼굴이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박 변호사의 의견서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법적으로 다 쓸 수 있는 증거라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지켜보고 결정할게요. 저는 재호를 바라봤습니다. 재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재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 제이 시어머니를 차례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수진이가 10년 동안 새벽마다 나가서 혼자 번 돈이야. 나도 한 푼 권리 없는 돈인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져가려고 한 거잖아. 나는 이걸 용납 못해. 시어머니의 손이 소파 쿠션을 움켜쥐었습니다. 재미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고 제이는 고개를 떨궜죠. 재호가 가족 앞에서 제 편에 선 건 결혼 8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건 제이였어요. 진짜 그런 뜻 아니었어. 언니 도와주려고 한 건데 말이 잘못 나온 거야. 제이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집어들고 제이의 녹음 파일을 다시 재생했어요. 보증금 8억짜리를 승계로 가면 훨씬 싸게 들어갈 수 있어. 제이 본인의 목소리가 거실에 다시 울리자 제이는 입을 다물고 소파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재민이 몸을 돌려 저를 노려봤어요. 가족 사이에 녹음을 해?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재호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가족 사이에 남의 재산을 뜯어가려는 짓은 사람이 할 짓이야? 재민의 턱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저는 재민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형님, 어머니한테 빌린 5천만 원도 아직 안 갚으셨잖아요. 그런데 제 돈으로 그것까지 정리하시려고 했던 거죠? 시어머니가 고개를 확 돌렸습니다. 재민아, 그게 무슨 소리야. 5천만 원 갚았다며. 형편이 안 돼서 좀 미뤘을 뿐이야. 갚을 생각은 있었다고. 재민이 눈을 피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지기 시작했죠. 그때 선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식탁 끝에 조용히 앉아있던 선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거실 한가운데로 나왔어요. 사실대로 말할게요.
모두의 시선이 선영에게 쏠렸습니다. 재민 씨하고 제이가 수진 씨 폐업 소식 듣자마자 둘이 만났어요. 상가는 제이가 가져가고 수진 씨 돈은 재민 씨 사업에 넣기로 했고 시어머니한테 명예 이전을 먼저 꺼내시라고 역할까지 나눴어요. 처음부터 계획한 거예요. 재민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이 수진 씨 돈으로 자기 빚까지 갚으려 한 거 다 알아. 나도 결혼 전에 모은 돈 전부 당신 사업에 넣은 사람이야. 이번에도 같은 짓 하는 거 보고 더 이상 못 참겠어. 선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재민이 손을 들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선영이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재민을 마주보고 서 있었어요. 거실이 한참 동안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깊이 몸을 기대고 눈을 감으셨어요. 한참 뒤 시어머니가 눈을 뜨고 저를 보셨습니다. 수진아, 내가 잘못했다. 고개를 숙이셨어요. 이 집안에서 시어머니가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이는 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저는 그 사과가 진심인지 이 자리를 수습하려는 것인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더 이상 그 판단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시댁 식구들을 한 번씩 바라봤습니다. 첫째, 앞으로 제 재산에 대해 어떤 요구도 간섭도 하지 마세요. 둘째, 제2의 상가 승계 요청은 오늘부로 없었던 일로 하세요. 셋째, 형님의 투자 제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 호흡 쉬고 덧붙였어요. 이 조건을 어기시면 법적으로 가겠습니다. 재민이 아무 말 없이 코트를 집어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선영은 재민을 따라가지 않고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수진 씨, 나도 처음에 같이 움직인 거 맞아. 미안해. 선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이는 소파 구석에서 여전히 울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재호와 시댁을 나서 차에 탔습니다. 재호가 운전대를 잡고 한참 동안 시동을 걸지 않았어요. 미안하다. 진작 내 편에 섰어야 했어. 오늘 서줘서 고마웠어. 저는 그렇게 답했지만 차가 출발한 뒤에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앞으로 이 결혼 생활이 어떤 모양이 될지, 시댁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가방을 열고 태블릿과 서류들을 책상 위에 꺼내 놓았습니다. 한 달 동안 짓누르던 무게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소파에 주저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숙인 고개, 재민의 굳은 턱, 제이의 젖은 눈, 선영의 떨리는 목소리가 차례로 지나갔죠.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전화해야 할 사람은 한 명뿐이었어요. 신호가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엄마가 받았습니다. 엄마, 끝났어. 엄마가 몇 초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잘했다, 우리 딸. 시댁 대면이 끝난 다음 날 아침, 저는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운 채로 눈을 떴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재호가 소파에서 핸드폰을 쥔 채 잠들어 있었어요. 목이 꺾인 자세로 밤새 거기 있었던 거죠. 저는 재호의 핸드폰 화면을 슬쩍 봤습니다. 통화 기록이 떠 있었어요. 시어머니에게 12번, 재민에게 7번, 제이에게 5번. 전부 발신이었고 단 한 통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시댁이 재호마저 받지 않는 거였어요. 돈줄이 끊기니 아들 전화도 안 받는 겁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주방으로 갔습니다. 월요일 저녁 재호가 핸드폰을 들고 제 앞에 왔어요. 제이한테 카톡 왔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오빠, 수진 언니가 녹음한 거 불법 아니야?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사생활 침해로 고소할 수 있대. 저는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반성은 없고 반격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바로 박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상대 쪽에서 녹음이 불법이라고 하는데요. 대화에 참여한 본인이 녹음한 건 합법이에요. 오히려 고소를 하면 제이 씨 본인이 상가를 빼앗으려 한 내용이 법정에 공개됩니다. 그쪽이 손해죠. 저는 재호에게 그대로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재호가 제이에게 답을 보낸 뒤 제이에게서는 더 이상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재호의 핸드폰이 울렸고 화면에 형이라고 떴어요. 재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재호야, 수진이한테 말해봐. 녹음 파일 삭제하면 투자 이야기는 없었던 걸로 할게. 저는 옆에서 듣다가 재호의 손에서 핸드폰을 가져왔습니다. 형님, 저예요. 삭제할 생각 없고요. 형님이 어머니한테 빌린 5천만 원 안 갚은 것도 파일에 다 있으니까 어머니한테 그거 먼저 정리하세요. 전화 너머에서 숨소리만 들리다가 뚝 끊겼습니다. 재호가 바닥을 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형이랑 제이는 그렇다 치는데 어머니한테만은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 안 나? 며느리 재산은 아들 재산이라고 했어. 제이한테 상가 챙기라고 직접 문자까지 보낸 사람이야. 무슨 기회를 줘? 재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시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또 예고 없이 오신 거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현관 앞에서 서성거리셨어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넘어가자 인터폰 너머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잘못했다. 문 좀 열어라. 저는 인터폰 버튼을 누르고 말했어요. 어머니, 지난번에 드린 조건 지키시면 됩니다. 오늘은 만날 수 없어요. 인터폰 화면 속에서 시어머니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한참을 더 서 계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간 직후 재호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를 문 앞에 세워놓고 안 여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10년 동안 착한 며느리 노릇한 대가가 진명에 뺏기는 거였어. 그래도 너무해. 재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잖아. 내 어머니가 아니야. 당신 어머니지. 그리고 당신 어머니가 내 재산을 가져가려고 한 거야. 당신이 계속 어머니랑 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거면 나는 내 길을 갈게. 재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또 8년 전으로 돌아갈 것 같았습니다. 며칠간 우리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밥도 따로 먹고 눈도 잘 안 마주쳤어요. 다음 주 금요일 저녁 저는 서재에서 새 사업 기획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재호가 맞은편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어요. 시댁이랑 당분간 연락 끊을게. 형도 제이도 어머니도.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재호를 봤습니다. 당신 편에 선다는 게 뭔지 이제야 알겠어.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거더라. 행동으로 보여줘. 말은 됐어. 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동하기보다 이 선택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만 일단은 지켜보기로 했어요. 며칠 뒤 선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 씨, 시댁이 난리야. 무슨 일인데? 5천만 원 문제가 터져서 시어머니가 재민 씨한테 대판 싸웠대. 제이도 재민 씨한테 어머니 돈을 진짜 먹은 거냐고 따졌다가 남매끼리 전화 끊었대. 저는 전화를 끊고 엄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시댁이 알아서 무너지고 있어, 엄마. 네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 원래 있던 균열이 드러난 것뿐이야. 돈 냄새가 사라지니까
서로 붙잡아줄 이유가 없어진 거지. 저는 그 말을 가만히 곱씹었습니다. 그 집안은 처음부터 이해관계로 붙어 있었던 거였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을 덧씌웠을 뿐.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연락처 목록에서 시어머니 이름을 찾았어요. 손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8년간 명절마다 안부를 여쭙고 생신 때마다 선물을 보내고 어머니라고 불렀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재민, 차단, 제이, 차단. 이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10년간 참아온 관계의 정산이었어요. 녹음 파일과 증거 자료를 전부 USB에 옮겼습니다. 내일 박 변호사에게 보관을 맡길 겁니다. 만약을 위해서요. 핸드폰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그 검은 화면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조용한 서재에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시댁과 연락을 끊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각 대금을 여러 은행에 나눠 넣고 남은 금액으로 새 사업 사무실을 계약했어요. 여성 창업자를 위한 멘토링 플랫폼. 10년간 혼자 부딪히며 배운 것들을 나눠주고 싶었습니다. 텅 빈 사무실에 혼자 서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10년 전 디저트 카페를 열던 날과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빈 벽, 빈 책상, 아무것도 없는 공간. 그때와 다른 건 딱 하나였어요. 제 뒤에서 빼앗아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그 확신이 50억이라는 숫자보다 훨씬 크게 느껴졌습니다. 선영에게서 가끔 소식이 왔어요. 재민의 사업이 투자금을 못 구해서 결국 문을 닫게 됐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빌린 5천만 원은커녕 추가로 빌린 돈까지 드러났고 시어머니가 재민에게 너는 수진이보다 못한 놈이라고 했다더군요.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집안은 돈으로 사람의 값어치를 매기는 곳이었다는 확인만 남았어요. 제이는 다른 자리에서 카페를 열었지만 석 달 만에 적자라고 했습니다. 10년을 새벽부터 반죽을 치며 쌓은 걸 상가 자리 하나로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현실이 직접 가르치고 있었죠. 제가 따로 복수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재호는 약속대로 시댁과 연락을 끊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퇴근 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영 형수한테 들었는데 어머니 건강이 안 좋으시대. 저를 슬쩍 보는 눈빛에 눈치가 보인다는 게 묻어 있었어요. 당신 어머니니까 건강 문제는 알아서 해. 근데 그게 재산 이야기로 번지는 순간 나는 빠진다. 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어요. 시댁 문제에 대한 원칙이 말없이도 우리 사이에 자리 잡은 거였죠. 박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민 씨 측에서 비공식적으로 접촉해 왔어요. 녹음 파일 삭제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주겠다고. 삭제 안 합니다. 합의금도 필요 없고요. 그냥 제 보험으로 보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끝까지 돈으로 해결하려는 거였어요.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새 사업이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 멘토링 수강생들이 모였습니다. 그중 한 명이 상담을 요청했어요. 대표님, 제가 가게를 운영하는데 시댁 식구들이 수익을 나눠 갖겠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제 이야기 같았거든요. 당신이 번 돈은 당신 거예요. 가족이라는 이름이 사랑의 다른 말이 아니라 청구서의 다른 말이 되면 안 돼요. 제 경험이 누군가의 방패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사무실 개업날 엄마가 올라왔어요. 사무실 구석구석을 둘러보시더니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셨습니다. 엄마 뭐 봐. 30년 전에 내가 법정에서 졌을 때 다짐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한다고. 엄마가 돌아서며 저를 봤습니다.
그때 내가 너한테 남겨줄 수 있는 건 돈이 아니었어. 돈 앞에서 사람을 읽는 법.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전부였는데 그게 30년 뒤에 내 50억을 지켰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코끝이 시큰거렸습니다. 저녁에 사무실 근처 식당에서 엄마와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시댁 근황을 전했습니다. 재민 사업 망한 이야기, 제 카페 적자 이야기, 시어머니가 재민에게 한 말까지요. 네가 복수한 게 아니야. 엄마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들이 자기 발로 구덩이에 걸어 들어간 거고 넌 그냥 구덩이 위에 덮어둔 풀을 치운 것뿐이야. 그 한마디가 지난 2달간 벌어진 모든 일의 가장 정확한 요약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엄마를 역까지 배웅하는 길이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를 나란히 걸으며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그 말. 시댁에 폐업했다고 하라던 그 말. 그거 정말 기막힌 묘수였어. 엄마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묘수는 무슨 세상에서 제일 쉬운 수야. 돈이 없다고 하면 진짜 내 편인 사람만 남거든. 저는 엄마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66년을 살아온 사람의 한 문장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조용한 거실에 서서 핸드폰의 차단 목록을 한번 훑어봤어요. 시어머니, 재민, 제이. 아무 감정의 동요가 없었습니다. 화면을 끄고 책상 앞에 앉았어요. 새 사업 기획서를 펼치고 내일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10년 전 텅 빈 가게에서 혼자 반죽을 치던 새벽에 저에게 속으로 말했어요. 우리 결국 해냈다고.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그 불빛들 사이 어딘가에 제 이름으로 된 새 간판에 불이 켜질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기획서 위에 펜을 올려놓고 천천히 내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답답하셨을 수도 있고 화가 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한 달 동안 매일 밤 잠을 못 이루면서 이게 맞나 수백 번은 고민했거든요.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내 것을 지키겠다고 말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번 돈은 당신 겁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사랑이 아니라 청구서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면 그건 당신이 냉정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당신이 정상인 거예요. 참기만 하는 게 착한 게 아니고 지킬 건 지키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엄마가 저한테 해준 말 그대로 전할게요. 돈이 없다고 했을 때 옆에 남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내 편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